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영상은 이제 매주 월요일 날에 올려드리는 유동성 분석 영상이고요. 일단 데이터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주일날 일요일에 촬영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유동성 분석 영상에 이제 코스피랑 S&P 쪽 파동도 설명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뭐 마감 시황하고 조금 겹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유동성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1하고 M2 중가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아서 2월 1일자로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과지급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계속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월에 8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고 400억 달러의 MBS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일단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단 증시가 하락하면서 아마 환매가 이제 늘어난 것도 이제 매도나 이제 뭐 펀드에서 환매가 늘어난 것도 아마 초과 지급 준비금의 이제 상승 영향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제 국채 매도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과 지급 준비금은 조금 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작년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0.9조 달러짜리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죠. 이제 그 영향으로 일단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상원 하원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부양책인 이제 1.9조 달러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아마 또 늘었다가 대폭 이제 하락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총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이제 국채랑 MBS 사는 거의 영향으로 일단 계속해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일단 처음에는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간단히 유동성 영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유동성 단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보셨던 분들을 이제 이제 대상으로 이제 저는 이제 YCC 관련돼서도 조금 설명드리고요. 이제 지금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통화 정책하고 인플레이션인데 그거 관련돼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동성 버는 법부터 설명드리면 일단 이 M1하고 M2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M1은 이제 본원 통화라고 하고요.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이제 바로 찍으면 바로 그냥 증가되는 통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2는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하고요. 이제 M1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돈이 정말 통장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물로 흘러갈 때 조금 더 증가가 되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M1 증가율이 훨씬 더 가파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M2 증가율이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성이 어떻게 조금 약간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중앙은행들이 이제 유동성을 언제 풀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도 다 이제 무슨 위기가 있을 때 이제 푸는 게 아니냐라고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코로나 때처럼 이제 실물 위기가 있거나 실물 경제의 위기가 있거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 쪽에 위기가 있을 때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유동성을 풀게 됩니다. 그 단계를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이 빨간 색깔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이고요. 이제 미국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 데이터가 우리나라보다는 한 두세 달 정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뭐 미국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요. 미국 고 금리가 이제 원래 기준금리가 5.2% 정도 됐었습니다.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한 5.2%가 됐었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곧바로 조금씩 내리면서 0%까지 기준금리를 거의 한 5.2%까지 5.2% 정도를 내리게 됩니다. 일단 유동성 풀리는 단계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이제 투자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IRR이라고 하죠. 내가 이제 요구하는 이제 수익률 자체도 이제 아래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의 성공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 투자에 더 적극적일 수 있고요. 개인이나 기업이 이제 채무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요. 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조금 시계열을 2008년도부터 시계열을 보시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통화 자체를 증가시킵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많이 찍기 때문에 M1하고 M2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이 단계까지가 이제 유동성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1 증가율이 훨씬 더 처음에는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M2-M1 증가율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 단계가 이제 딱 유동성 단계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 전까지가 유동성 단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 때부터 보더라도 이제 코로나 때는 딱 정확하게 이 부분인데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1.8 정도 됐었는데요. 1.8에서 0%까지 기준금리를 낮추고 M1하고 M2 증가율을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증가하면서 이제 M1 증가율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역대급으로 거의 한 72%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주식이 다 상승을 했고요. 엄밀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돈의 가치가 특히 미국 기준으로 우리의 돈의 가치가 한 70% 하락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다기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1970년도부터 수치를 보시면 이 빨간 색깔이 M1 증가율인데요. 이 M1 증가율을 보시면 정말 과거 뭐 블랙 먼데이 때나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뭐 그리스 재정위기 때나 뭐 대부분 위기에도 20%를 넘었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M1 증가율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72%니까 정말 이제 역대급으로 증가를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또 재정 정책까지 함께 쓰고 있는 유일한 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구 역사상 유일한 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기대감이 높아서 일단 증시가 이제 조금 하락하는 게 저는 뭐 당연하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 내용은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결국 이제 유동성 첫 번째 단계는 왔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주식이 뭐 무차별하게 코로나 저점 이후부터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M1 나누기 M2 지표를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유동성 단계였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M1 나누기 M2를 설명드리면 M1 나누기 M2는 조금 더 이제 조금 간편하고 이제 조금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뭐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미국은 아마도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라고 답변을 주실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마도 IMF 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1 나누기 M2가 미국은 2008년도에 가장 낮고요. 뭐 현재는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1 나누기 M2 지표는 이제 낮을수록 유동성이 없다고 이제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때 가장 저점이었었고요. 뭐 당연히 2008년도 때도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뭐 중국 쪽도 제가 뭐 설날에 조금 업데이트를 했었었는데 중국 쪽도 보시면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는 2015년도 부근 이제 차이나 펀드가 이제 약간 좀 많은 큰 손실이 있었던 이 부근에도 보시면은 이제 26%로 가장 저점 수준이었고요. 이제 코로나 부근에도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7%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에도 사실 중국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뉴스를 보시면은 조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 쪽이 계속해서 조금 긴축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아마도 중국 정부도 유동성이 부족한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약간 긴축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도 또다시 이제 유동성 관리를 못해서 이 M1 나누기 M2가 뭐 거의 한 27% 정도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아마도 위기가 다시 한번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 유동성을 일단 중국 쪽 지켜보는 것도 뭐전 세계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동성 단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M1 나누기 M2는 늘고 M1 증가율이 더 가파르렀기 때문에 M2-M1은 이제 감소하는 유동성 첫 번째 단계가 왔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시중에 이제 풀렸던 돈이 이제 M1 증가율이 이제 많이 증가를 했었죠. 그때 이제 풀렸던 돈이 이제 시장으로 이제 보통 흘러가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M2-M1 증가율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M2 증가율이 오히려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요. 이제 M1보다는 상승을 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M1 증가율보다 M2 증가율이 조금 더 상승하면서 이렇게 M2-M1 증가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면서 이제 기업 실적이 보통 이제 개선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는 기업 실적이 뭐 사실 개선된다기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해진 기업의 실적이 올라간다 할 수 있고요. 결국 이제 명목 기업 실적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는 일단 뭐 기업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단계가 이제 보통 소위 이제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뭐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뭐 모든 주식이 다 상승을 해서 그냥 주식을 투자하기만 했어도 아니면 이제 부동산을 사기만 했어도 다 오르는 장이었지만 이제 우리 앞에 곧 있으면 이제 펼쳐질 실적 장세는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주식을 사는 게 주식이 올라가고 아무 주식이나 올라가는 장세는 아마 아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실적 장세가 오기 전에 약간 애매한 단계가 있고요. 그 애매한 단계를 약간 1.5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때를 보통 이제 그레이존, 이제 회색 지대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뭐 통화 정책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쓰지도 않고요.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경제 지표에서 뭐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들이 보통 있는데 가장 후행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바로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바로 개선되지도 않고 중앙은행이 돈을 바로 풀지도 않는 약간 애매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존 단계이고요. 지금이 딱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하고 그렇다고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뭐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발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간 애매한 단계에서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 유동성 분석 영상에서 M2-M1 증가율이 이제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레이존 단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일단 드렸었고요. 증시가 이제 그때 이후로 사실 상당히 많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뭐 테슬라 같은 뭐 IT 관련된 이제 IT나 뭐 테크 관련된 주식들의 하락폭이 더 크고 있고요. 뭐 이제 그것은 이제 할인율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초과 지급 준비금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다시 또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유동성 두 번째 단계는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이제 감소를 하면서 온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은 약간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영상을 계속 보시고 있는 분들은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어서 조금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은 이제 양적 완화라는 이제 통화 정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신통화 정책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신통화 정책이 나타나면서 사실 약간 좀 발생한 개정입니다. 원래는 거의 빵조 달러 뭐 거의 없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약간은 있었었는데 크게 있지 않았는데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부터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단 이것을 위해서는 일단 양적 완화를 또 조금 알아야 되고요. 양적 완화랑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을 약간 같이 설명을 드리면 뭐 제가 약간 되게 부호라고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 미국채를 한 100억 달러 정도 들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적 완화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양적 완화는 이제 미국 중앙은행인 이제 페드가 이제 미국 국채를 이제 일정 금액에 일정 수익률에 이제 사주는 이제 정책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미국 페드에 이제 제가 가진 100억 달러짜리 채권을 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채권이 사라지고 이제 100억 달러의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가 저고요. 이게 연방준비은행이 연준이라고 해보죠. 연방준비은행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100억이 이제 있었는데, 100억이 아니죠. 이제 채권이 있었는데, 채권을 이렇게 주고, 연준은 저한테 이제 100억 달러를 이렇게 주게 되죠. 100억 달러를 주게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지우고 가시면은 이게 내려가지가 않네요.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럼 연준에 이제 다시 보시면은 연준도 이제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연준도 당연히 이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그럼 연준이 원래는 이제 현금이 100이 있었죠. 현금이 100억 달러가 있었겠죠. 현금이 이제 이렇게 100억 달러가 있었는데 이 현금이 사라지고 채권이
100억 달러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채권이 100억 달러가 증가하게 되게 되고, 사실 이 현금도 어떤 걸로 이제 조달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 이제 보통 부채로 조달을 많이 하고요. 이 부채도 100이 늘고 자산도 100이 늘고 하면서 자본은 이제 그대로가 되게 되고요. 이 총자산이 연준이 이제 자산 매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자산 매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였었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가진 연준이 가진 돈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흘러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방준비은행은 그 자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보통 부채로 많이 조달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한테 일단 100억이 생기겠죠. 100억 달러가 생기겠죠. 이 100억 달러를 제가 뭐 캐시로 정말 완전 달러 현찰로 받진 않을 겁니다. 실물의 현찰로 받으면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제가 당연히 뭐 은행 계좌로 받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정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에 이제 100억 달러가 아마도 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 이제 지급 준비금률에 이제 따라서 약 7%에서 8%를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다가 이제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7억에서 8억 달러 정도를 예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예치된 금액의 합계가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조금 약간 설명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인 정도가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미국이 2008년도 이후로 양적 완화를 많이 해서 이제 채권을 많이 이제 시장에 있는 채권을 많이 사줘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돈이 많아졌겠죠. 자기가 가진 채권을 팔고 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많아진 돈이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대충 2.8조 달러나 쌓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이제 풀리면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뭐 국채 금리도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일단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란 계정을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이제 보통 하셨던 말씀이고요. 이 초과지급 준비금에 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시중으로 정확하게 그냥 통장에 돈이 쌓여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2015년도 이제 말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때 증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는 증시는 그때부터 더욱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과지급 준비금이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제 통장에 잠자던 돈들이 정말 이제 실물로 흘러나게 나오게 되면서 2015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또 기업 실적까지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 흘러나왔던 돈이 이제 많기는 하지만 뭐 증시에 이제 부담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약 한 2%에서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증시에는 더 약간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는 이렇게 상승을 하였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정말 단 1년 동안에 이 초과지급금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고요. 뭐 바닥 한 1.5 정도, 1.4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의 한 3.5까지 증가를 했었으니까 과거 양적 완화를 거의 뭐 한 6년 동안 했던 것보다도 지금 더 많이 거의 풀린 수준이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총량은 더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이제 통화정책인 이 양적 완화만 사용하고 재정정책은 사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이 통화정책도 사용을 하고 재정정책까지 쉽게 말해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까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더 가파르게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작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가 0.9조 달러 부양책 통과가 되었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1.9조 달러 부양책까지 하면은 도합 이게 2.9조 달러죠.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정말 가파르게 아마 하락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조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미국 재무부에서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사실 뭐 시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지금 할 수 있는 대답 자체가 일단 그것밖에 없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라고 저 답변해 주시면 당연히 그분들도 뭐 초과지급 준비금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전혀 모르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연방준비은행은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이제 두 가지 이제 타겟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업률과 이제 물가고요. 지금 이제 실업률에 조금 더 중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두 가지가 사실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요.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실업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 중요한 게 실업률이기 때문에 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걸 아마 연방준비은행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한번 되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연방준비은행도 알고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이 실업률 자체를 그들은 또 실업률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계를 막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아마 이제 실업률을 이제 기준 물가를 아마 잡으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첫 번째 잡아야 될 실업률을 잡지도 못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고 기준금리를 올라간다는 시그널까지 줘버리면 사실 실업률도 못 잡고 물가까지 못 잡는 물가만 이제 잡으면서 경제가 아예 파탄이 나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그냥 단기적인 것이야라고밖에 일단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영상에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국채 매입을 중단하고 이제 보통 이제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것을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고요. 그 테이퍼링을 하기 한 6개월에서 1개월, 한 1년 전에 이미 증시는 보통 이게 조정을 보입니다. 과거 2009년하고 한 10년도 이 부분의 조정도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도 6개월에서 1년 뒤, 뭐 늦어도 1년 뒤 정도 안에는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테이퍼링을 진행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풀린 유동성들이 이제 아마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제 시중으로 흘러갈 텐데 2015년부터 2020년대까지처럼의 완만한 이제 인플레이션이면 뭐 저는 증시는 정말 엄청난 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계속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사실 지구 역사상 없었던 이제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보통 20%만 풀리던 M1 증가율이 72%까지 풀렸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조금 과잉으로 발생을 한다면 증시가 정말 지속적인 침체로 갈 수가 있고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냥 인플레이션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중간 단계만 오더라도 조금 큰 침체가 나타날 수 있어서 정말 지금 단계에서는 정말 이자를 내서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것은 정말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이 인플레이션 이 통화량과 좀 약간 물가 그리고 뭐 증시 뭐 파동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조금 약간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일단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정말 조금 약간 살얼음판을 약간 걷는 장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마감 시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아직 하락은 끝나진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마감 시황에 설명드렸지만 뭐 못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YCC도 설명을 드리면 일단 Y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 중앙은행이 왜 하지 않냐라는 말이 많긴 한데 저는 일단 확률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YCC가 일단 뭔지 설명드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수익률이고 뭐 금리라고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만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여기가 뭐 1년, 뭐 2년, 뭐 땡땡땡땡 해서 뭐 10년, 뭐 30년 이렇게 금리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단기 금리보다는 보통 장기 금리가 이렇게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이 커브를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일드 커브라고 하고요. 이제 일드 아이고 네 일드 제가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일드 커브라고 하고요. 이제 YCC가 이제 이 일드 커브의 Y랑 이제 커브의 C랑 이제 여기 컨트롤해서 여기 일드 커브 컨트롤해서 이제 YCC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10년물 금리가 지금 한 1.5 정도 되는데
1.5 정도 지금 현재 되는데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YCC를 가동한다고 생각해서 10년물 금리를 우리는 1%에 다 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YCC고요. 그렇게 되면 이 1.5%짜리 채권을 1%에 다 사버리기 때문에 금리 커브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커브가 이렇게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장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할인율 자체도 내려가게 되면서 증시에는 호재가 되게 되고 경기도 이제 부양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장점만 있다면 제가 연방준비은행에서도 당연히 YCC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좀 할 확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YCC를 하려면 이 1%가 넘어가는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국고채 매입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고채를 계속 이제 매입을 해주게 되면 잠시만요. 아이고, 네. 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총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결국엔 근데 중요한 건 이 총 자산이 결국에는 하락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락을 할 때 이제 만기 재연장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이제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하락을 할 때 결국 이제 더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더 크게 발생시키는 게 뭐 사실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양적 완화나 이제 YCC가 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큰 정책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이제 YCC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단기적인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뭐 YCC를 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더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위기가 그냥 뒤의 위기로 뭐 전가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금 확률이 낮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증시는 저는 일단 뭐 이 기업 실적이 지금 바로 일단 곧바로 뭐 당연히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만큼 뭐 그렇게 개선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하락이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주가가 더 이제 15년, 16년 때처럼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보고 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 초과지급준비금이 너무 가파르게 줄면서 조금 너무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 증시가 일단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금리 쪽 부분을 일단 계속해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제가 이제 마감 영상에도 항상 올려드리지만 이제 증시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이 일드 갭이나 제가 이 페드 모형으로도 설명드리는데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이제 금리에 연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 유동성 부분과 금리는 조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금리 상승은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증시에는 당연히 이 일드 갭을 보더라도 악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증시는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